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지도자학과에 이제 교수로 있고 또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뭐 교수의 관점 또 목회자로서의 관점으로 이제 탈북민들 함께 좀 이해하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할 텐데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오늘 제목은요, 탈북민 이해와 동행입니다. 탈북민 이해와 동행.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오늘 강의를 조금 좀 다른 부분들을 좀 넣어보려고 좀 애를 써봤는데, 우선, 예.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제가 숭실대학교 오기 전에 벌써 한 10여 년 됐는데, 강원도 하천에 있는 하나원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모교회가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인데, 그 영락교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처음 오시게 되면 이제 정착 교육을 받는 그 시설이 있는데 그게 하나원이거든요. 특별히 남자분들이 오게 되는 제2 하나원이 강원도 하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원 안에 세워진 하나교회 담임 목회자로 제가 어,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사역하면서 우리 탈북민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제 하나원에서 제가 있을 때는 탈북민들이 많이 오실 때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세례 베풀기도 하고 또 오후 시간에는 이분들 살아오신 이야기들 쭉 듣고 몇 시간씩 깊은 얘기들 듣다 보면 좀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북한을 보는 좀 새로운 시각들 그다음에 북한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이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강의 가운데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가장 어떻게 보면 베이스가 되는 우리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과 인정이 우리 가운데 좀 같이 나눠지면 좋겠고요. 그 밑바탕 위에서 이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와 동등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로 또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먼저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늘 뭐 통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복음 통일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근데 통일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막상 여러분에게 제가 던져보면 통일을 이제 각각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한 응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통일은 서로 다른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가 한 지붕 아래에서 부부가 통일한다는 거, 예. 이렇게 질문하면 그 통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아주 난이도가 높고 쉽지 않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부부간의 통일도 이렇게 쉽지 않을진데 남북한 간의 통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거대한 어려운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통일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보려고 하면 먼저 통일이 아닌 것, 그러니까 통일의 반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의 반대는 뭐죠? 네, 통일의 반대는 분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한반도의 분단은 역사적으로 세 단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분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45년 8월 15일 그때가 뭐죠?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했던 날이죠. 그러니까 36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마무리하고 우리 민족이 드디어 해방을 맞이했는데 해방을 맞이하자마자 남과 북, 그 영토가 갈라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이 되면요. 8월 15일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몇 주 있다가 9월 달에는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또 다른 정부가 세워지게 되면서 이 한반도 안에 정말 작은 한반도인데 두 개의 다른 체제가 들어서게 되는 체제의 분단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분단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사람의 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전쟁이 너무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아픔과 피해에 대해서 조사한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이 부분을 정확하게 또 열심히 이제 확인하신 분이 서울대에 계시는 김병로 교수님이신데 이분의 조사에 의하면 남쪽만 사망자와 실종자가 85만 명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100만 명. 그리고 북한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130만 명, 부상자는 180만 명. 예. 그러니까 남북한이 합쳐서 2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더 많은 또 피해가 있었다라는 것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에게 통일은 어떻게 다가오게 될까? 저는 통일에 세 가지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토의 통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남북한을 가르고 있는 철조망이 무너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남북한을 왕래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땅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모습이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통일의 모습은 체제가 하나가 되는 그런 통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남한과 북한의 두 체제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북한을 연구하고 또 북한에서 살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북한은 사실 망가진 체제예요. 너무나 이렇게 어긋나고 잘못 간 체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남쪽에 어, 우리 자유민주주의 또 자본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고 수렴이 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체제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좀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나 승자 독식, 또 양극화가 되고 빈부격차가 많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한 단계 더 저는 고민하면 좋겠다 싶은 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위에서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의 토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 통일 한반도의 체제를 더 건강하게 세워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는 역할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된 우리 한반도의 체제의 어떤 질적인 또 전환도 우리의 기도 제목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통일의 모습이 무엇일까? 땅이 하나가 됐고 체제가 하나가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같이 만나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남북한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차별이 있고 곳곳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온전한 통일을 이뤘다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통일의 완성은 어떻게 보면 통일이 지향해야 될 점은 사람의 통일까지 가는 겁니다. 아까 전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분단이 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전쟁의 상처를 넘어서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더불어서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사람의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통일의 핵심은 사람을 기준으로 세워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사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북녘 땅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품성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준비하는 게 통일 준비에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또 신학적 개념을 잠깐 소개하고 싶으면 지난 1900년대 중반에 이제 세계 선교계에 하나의 큰 전환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교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1800년대, 1900년대까지 많은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선교를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는데 그때까지는 선교의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 그리고 선교사들, 아니면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선교를 하는 거다. 근데 20세기 중반에 어떤 깨달음이 주어졌는가 하면, 선교의 근본적인 주체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펴보니까 성경책의 첫 장,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첫 창조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첫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버려두지 않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애굽 땅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교사들 끊임없이 선지자를 선교사로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선교의 절정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이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누굴 보내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선교를 이어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겠구나라는 그 선교적 깨달음이 주어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언젠가 저 북한 땅이 열릴까 열리지 않을까? 저는 반드시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음,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람들에게 통일이 언제 올까요?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래서 통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어떤 사건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정. 통일은 지금 됐다 안 됐다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통일은 1% 되고 있다, 5% 되고 있다, 10% 되고 있다. 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영토의 통일과 체제의 통일로만 생각하면 70년 동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통일의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사람의 통일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저는 바로 그 증거가 탈북민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통일을 이루도록 북녘 땅에 있는 저분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그들의 고민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열망들,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야 될지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람의 통일은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통일이 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일까요? 라고 좌절하지 않고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였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들을 보여주면서 하늘을 나는 새가 없었다면 인류는 과연 하늘을 나는 꿈을 꿀 수 있었을까? 저는 탈북민들을 생각하면서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 탈북민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통일을 꿈꿀 수 있었을까? 저 북녘 땅에 북한 주민들과 함께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꿈꿀 수 있었을까?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탈북민들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언젠가 북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북한 교회의 가장 주축이 되는 분들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탈북민들은 누구인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가장 이제 조심스러운 전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북민들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게 이분들에 대한 좀 편견을 강화하거나 저분들 저래라고 일반화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음, 탈북민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고유한 그분들 개개인의 특성들을 더 명확히 볼 수 있게끔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시고 또 지금 만나시는 탈북민들이 얼마나 또 고유한 개성이 있는지 더 명확하게 보도록 이분들이 갖고 있는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이 다 다르듯이 탈북민들도 다 다르거든요. 사실 탈북은 6.25 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씩은 있어 왔었어요. 예. 그때 뭐 귀순용사, 귀순동포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199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김일성이 94년도에 죽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난의 행군의 시기가 찾아오게 돼요. 이게 큰 이제 홍수가 오게 되고 그다음에 가뭄과 이런 몇 년 동안의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북한이 큰 대기근을 맞이하게 되고 적게는 30만 명에서부터 200만 명이 이르는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할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저 북녘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북녘 땅을 떠나기 시작한 거죠. 이때 대량 탈북의 시대인데 수십만 명이 북한을 떠나서 중국으로 먼저 넘어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탈북하신 분들이 처음에 특별히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쪽, 대한민국, 이 남조선에 오려는 의도를 갖고 북녘 땅을 떠난 분들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예. 그분들이 처음에 북한 땅을 떠났을 때에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떠난 거거든요.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내 자식들이 죽어가는데, 내 부모님이 약이 없어서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형 탈북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다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넘어갔던 중국 땅은 너무나 잔인한 곳이었고, 이 북한 여성들을 사고 팔고 인신매매를 당하는 그런 여성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곳을 탈출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한국까지 오시게 된 분들이 이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게 90년대 말부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오신 분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정보를 얻게 되고 한국에 오는 방법도 찾게 되고 그래서 가족들을 이제 데려오는 탈북민 2세대가 2000년대 초반부터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2세대는 조금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약간 어떻게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자식, 내 미래, 자아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떠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에 대한 많은 호칭들이 있는데 귀순용사, 탈북자 뭐 이런 게 있고 공식적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 법적으로는 쓰이고요. 그 다음에 세터민이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세터민은 잘 안 써요. 우리 탈북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헌터에서 온 거냐, 왜 세터민이냐,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그 정체성을 지우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터민을 안 쓰시고 보통 무난하게는 그냥 탈북민 용어를 좀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젊은 층 가운데 몇 년 전부터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 이 표현이 좀 가치 중립적인 게 우리 남쪽 사람은 그럼 뭐예요? 북향민이 아니니까 우리는 남향민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남향민, 북향민 좀 어떤 공평한 잣대를 갖고 또 부르는 호칭이 되다 보니까 이 북향민에 대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선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전인가 지금 통일부에서 아예 지금 용어를 북향민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요. 좀 약간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긴 있고 제가 보니까 또 탈북민들 중에서는 왜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정하는 거냐라고 또 반발하신 분도 저는 계신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한 열흘 전에 이제 탈북민들 그 한 20대 30대 탈북민들 좀 이렇게 약간 리더십에 있는 친구들이 모인 컨퍼런스를 갔었거든요. 어떤 호텔에서 같이 한 70명 정도 우리 탈북민 리더들이 모였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 모임이 아니에요. 거기서 앞으로 우리 탈북민 사회에 우리가 다뤄가야 될 아젠다가 뭘까 하고 이제 쫙 이런 것들을 올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향민이라는 주제도 올라왔는데 이제 그다음에 투표를 했거든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랬을 때 북향민이라는 그 용어를 이렇게 바꿔온 것에 대한 뭐 그게 불편함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더 토론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진짜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이슈가 젊은 탈북민들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한다고 했을 때 탈북민들을 대표할 만한 어떤 단체가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런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없는 것 자체가
우리의 또 그 부분이 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오히려 그 당시 이제 나왔던 얘기들 중에 중요했던 거는 어떻게 북한 안에 계속 외부의 정보를 들여보내고 그래서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우리가 더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들이 더 이제 중요한 아젠다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탈북민 호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이제 잘 섬세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탈북민 부를 수는 있죠. 이게 정책적으로 필요하죠. 예를 들면 제가 강의할 때도 탈북민이라는 제목을 넣어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글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집단의 이름이 어떤 사람의 전 존재를 규정한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이름 속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분명히 내 일부이긴 하지만 전체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 규정 안에서만 본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어떤 이제 탈북민을 만났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과 이제 오랫동안 알아왔던 권사님과 막 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권사님을 아는 다른 이제 집사님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북민이 권사님에게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 가는데 그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물어보더래요.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권사님 저분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저분 탈북민이야, 탈북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들으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너무 마음이 어, 상하시더래요. 어, 그러니까 오랫동안 만나왔고 오랫동안 교제했던 분인데 저분에게는 저 권사님에게는 나는 그냥 탈북민인 건가라는 이제 고민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조심하고 지혜롭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내가 어떤 분을 이제 만나러 갈 때, 나 오늘 누구 탈북민 만나러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친구 만나는 거야. 우리 교회 분 만나는 거야. 아니면 누구누구 씨, 어떤 이름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 사람이고 또 동시에 교회 뭐 집사님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고 아내이기도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 탈북민들도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칫 어떤 탈북민이라는 어떤 한 가지 잣대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 주로 이제 떠나오신 대부분의 고향은 저기 함경 북도와 양강도 지역입니다. 한 70% 돼요. 70%. 양강도는 두 강이 있어서 양강도예요. 두만강과 압록강. 그 백두산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분들이 아무래도 두만강이 폭이 좁다 보니까 탈출하기가 좀 더 쉬운 거죠. 근데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시는 과정은 휴전선을 넘어오시는 경우는 극소수고 대부분은 먼저 중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가느냐. 예전에는 몽골로 가시는 분들도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몽골은 뭐 거의 이제 막혀 있고 중국 대륙을 횡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계속해서 검문하지, 예. 잡히면 다시 북송당하지. 막 세 번, 네 번씩 북송당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저기 인도 차이나 반도, 동남아시아에 오게 되면 라오스, 뭐 베트남 이런 캄보디아를 거쳐서 태국에 오면 보통 제일 많이 태국 루트로 오세요. 그래서 태국에 오면 우리나라 국정원 또 외교부 직원들이 가서 비행기 태워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탈북민들이 이제 막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가장 피크가 2009년에 2,900명. 그러니까 한 달에 200명씩 들어오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매달.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는 지극히 일부이고 많은 분들이 오셨죠. 그러다가 2011년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 김정은이 국경을 강화해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쫙 줄어들죠. 그 다음에 2020년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 때 또 국경이 닫히면서 탈북민들이 그 뒤로는 지금 거의 못 오고 계세요. 1년에 뭐 200명도 채 안 되는데 이분들조차도 북한을 바로 탈출하신 분들은 없고요. 대부분은 중국에 팔려가셨던 그 여성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아니면 뭐 러시아에
건설 노동자로 가셔서 또 탈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그래서 3만 4천 명인데 3만 4천 명. 이게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3만 4천 명이 몇 명인지. 어,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우리나라 편의점이 되게 많잖아요. 편의점이. 골목마다 있는데 업계 1위 편의점이 C로 시작하는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업계 2위가 G로 시작하는 편의점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두 편의점이 각각 한 17,000개씩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통계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 가면서 어디 그 편의점들이 있는 것만큼 사실은 우리 탈북민들이 우리 곁에서 그렇게 많이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 얼굴만 보면 알아볼 수 없죠. 다 이렇게 똑같아 보이니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곁에 있다. 근데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이 탈북민들을 대할 때 이런 기대를 할 때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분들 북한에서 왔는데 간첩은 아니겠지? 우리 한국에 위협적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분들 우리 통일을 위해서 일해야지 이런 기대를 또 갖고 막 해요. 그다음에 그러려면 빨리 우리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지. 그리고 우리 세금 축내지 않게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기대를 갖고 탈북민들을 바라보는데, 저는 이 기대가 꼭 다 잘못됐다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 이 안에 어쩌면 너무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들만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지,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심정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 한국 땅에서 무엇을 꿈꾸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잣대로 접근할 때가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네. 우리 헬조선 그러잖아요. 우리 남한 청년들도 이 한국 땅에 살기 힘들다고 하는 판에 저 북한 평생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다 온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치열한 자본주의 문화의 치이고요. 말도 잘 안 통해요. 교회 가면 1년 동안 목사님이 앞에서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들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적으로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표현들이 그다음에 이 논리와 이 흐름 자체 개념을 이분들이 못 잡으시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교회에 있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지나니까 조금 알아듣겠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한국에 올 때, 야, 이 한국에 오면 이 민족의 영웅으로 그래도 통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막 이렇게 추앙해 줄 거라는 또 기대를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이 막 한류 막 드라마 봤던 분들은 이 남쪽 땅에 가면 왜 우리 한국 드라마에 보통 이렇게 집 배경들이 되게 좋은 집들 많이 나오잖아요. 막 재벌집들. 야, 내 남조선에 가면 저런 집에 사나? 막 이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이 현실이 너무나 다른 거죠. 막 임대 아파트 10평짜리 이런 거 안에 딱 있으면 텅 비어 있는 그 하나원 나온 그 첫날 그렇게 막 서글프다 그러더라고요. 가구 하나 없는 그 맨바닥에 혼자 덩그라니 이렇게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괴리감들이 계속해서 이제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고 이제 돈을 벌어서 근데 또 북쪽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줘야 되고 예, 이런 어떤 이제 늘 삶에 또 경제적으로 이제 쫓기는 마음들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도 많이 해체가 돼요. 이 북쪽 사회는 아주 유교적이어 가지고요. 남자들이 권위적이거든요.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집에 와서.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돈 버냐? 그것도 안 해요. 다 여자들이 장마당 가서 돈 벌고, 또 집에 오면 밥 차리고, 집 청소하고, 다 여성들이 하는데, 이 남쪽에 오니까, 이 적응이 누가 빠르겠어요? 남자와 여자 중에? 남자분들이 적응을 못하고 여자분들이 적응이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력도 여자들이 갖게 되고, 막 이혼하게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고, 그다음 과거에 이제 뭐 어떤 트라우마적인 경험들이 계속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자살률도 우리 탈북민 사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그것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자살률이 높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남하는 분들이 있고 가끔 재입국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마냥 야,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배신할 수 있어? 그냥 쉽게 비판할 수만 있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
거죠. 근데 우리 남한 분들이 이제 북한 분들을 만나면 좀 낯설죠, 처음에. 그리고 많이 다른 것을 느끼게 돼요. 참 다른 사회에서 살다 왔구나. 마치 외국 사람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북한 분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북한 분들의 특징들은 음, 한국에 온 지 한 5년이 안 된 분들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제한을 두고 싶습니다, 주로. 왜냐면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많이 이제 우리 한국식 문화에 적응이 되시다 보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흑백 논리가 되게 강합니다. 예,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이게 아니면 저게 맞지. 정답은 너무나 명확한 거죠, 항상.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는 정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냥 수령이 얘기하는 것, 당이 말하는 대로 그냥 시키면 우리가 하면 돼요. 뭐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까 이것도 일리가 있고 저것도 맞고 저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도무지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북한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선택의 두려움이 있어요. 선택의 두려움. 그냥 선택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게 너무나 두렵고 무섭대요. 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선택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난 북한 분들이 이제 자존심이 강하신데요. 이게 북한 사회 특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뭐 잘하면 이제 용돈 주고 뭐 월급 올려주고 돈으로 이렇게 어떤 보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으로 보상을 못 해요. 그러면 조직 안에서 뭘로 보상할까요? 주로 칭찬해주고, 그다음에 야 이제 막 박수 쳐주고 앞에서 막 세워주고 명예해주고 지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중요해 북한은. 돈보다 권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이것들과 다 연결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날 무시한다. 이러면 이제 버럭하게 되는 게 이제 북한식 사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직설적 말투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고집이 세다. 그리고 우리가 막 이제 전도한다고 막 사형리 복음 우리 전도 폭발 이런 거 들이대면 이분들 너무 처음에는 싫어하세요. 야, 내가 평생 북한에서 선전선동 그거 지겨워서 그거 피해서 도망쳐 왔는데 여기 와서 또 이렇게 갖다 들이댄다. 이런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북한 사회를 이해할 때 우리가 탈북민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탈북민들을 남한 이 사역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데 상처받는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탈북민들이 처음에 잘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막 내가 막 가전제품도 갖다 주고 막 헌옷도 막 갖다 줬는데 이게 그렇게 그닥 고마워하지 않는 것에서 야, 이거 내가 모토로 도와주나? 물론 이제 고맙다는 얘기 듣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운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북한 사회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모든 감사는 누구에게 돌릴까요? 오직 다 수령에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간에 서로 고맙다는 얘기 잘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굳이. 고마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거짓말을 또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북한은 정직하면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다 얘기하면 잡혀가고 죽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곳은 여러분 AI랑 좀 비슷해요. AI랑 제가 챗GPT한테 뭘 물어보면요, 뭐 다 대답하잖아요. 막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대답을 다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음.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북한 분들이. 그러니까 남한에 와서도 뭐 남한 사람 얘기하면 눈치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때로는 거짓처럼 보일 때가 있으면 어,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은 언제 자기 마음을 연가하면 정말 오랫동안 믿을 수 있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마음을 잘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하지만 뭐 정말 좋은 장점과 의지와 생활력과 뭐 공동체 의식 이런 부분들 너무나 좋은 부분들 너무나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이제 5년 내에 어떤 그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비판하고 저들을 어떤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좀 사랑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 뭐 한국에 오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어, 이분들 그냥 얘기해요. 시간 약속과 신용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민감하다고. 북한에서는 김정일 지시만 따르면 나머지는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생각을 타협하거나 조율하고 그런 거 모르고 살았어요. 사람들 간에도 약속에 대한 의미가 약해요. 나간다 해놓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약속 안 지켜도 그 사람 다시 볼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만 하면 되니까. 기차도 출발하고 도착하고 그런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기차가 오늘 온다고 해서 기다렸어도 내일 온다고 하면 그런 거고 또 기다렸는데 안 오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회가 한국처럼 타이트하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라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탈북민들 우리가 바라볼 때 막 통일 얘기하는 것 이전에 먼저 이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좀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정말 이 땅에서 먼저 행복하시면 좋겠다. 아, 음. 그리고 너무 어떤 게 정말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 이민 갔잖아요, 서로. 이주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사 가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 그런 이주민 한 사람으로 보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뭔가 우리가 더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그냥 베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이웃으로서 만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이제 옛날에 뭐 막 힘든 얘기들 이분들이 살았던 또 간증 너무 많이 시키고 너무 이분들 간증 많이 하면 이분들에게는 개개인적으로는 독이 될 때가 있어요. 듣는 사람들에게는 막 이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옛날에 정말 그 가족과 떨어지고 실제로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너무나 그 힘들었던 그 트라우마적인 경험들이 얘기하는 게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배려도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질문할 때는 어떻게 보면 너무 과거보다도 지금 갖고 있는 고민들이 뭔지, 그리고 너의 미래의 꿈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그려갈 미래를 좀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그래서 한 탈북민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 저는 탈북민들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이들이 물질이 풍요한 사회 속에서도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즐겁게 보람되게 사는 모습을 남과 북에 있는 주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통일의 한 걸음 앞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때 예, 이게 또 통일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북한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편견과 이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음, 이 이제 사회심리학자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주 만나야 돼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예, 탈북민 사역하시려면 우선 자주 만나시고요. 가까워져야 되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자주 만나되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공통의 목표가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공통의 목표. 그리고 협력해서 일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우리 농구팀도 그렇잖아요. 막 외국 선수들이 있고 한국 선수들이 있고 근데 한 팀이 되고 공통의 목표가 있으면 하나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먼저 탈북민을 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식하면 우리가 무지하면 그게 편견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공부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만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깊이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만났을 때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칠 수 있을까? 어, 이분들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주체로 함께 공동체 가운데 같이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주 만나도요, 우리 가족들 맨날 만나잖아요. 근데 모든 가족들이 다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개개인이 먼저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어야 우리 가족도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탈북민들도 정말 예수님 만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 만나 가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인정해주고 좀 기다려주면 좋겠고요.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말에 대한 책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까 탈북민들이 거짓말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분들이 봤을 때는 거짓말한다고 느낄 만한 부분들이 많아요. 뭐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요? 막 이렇게 해놓고 연락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약간 거짓말 하네 저 사람 이러는 거죠. 누구 소개시켜 줄게요. 이러고 또 싹 닫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밥 먹자 그랬으면 바로 약속을 그때 시간 핸드폰 켜서 시간 약속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으면. 네. 그래서 말에 우리가 좀 책임을 잘 지면 좋겠다. 그 다음에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내가 정말 힘들 때, 외로울 때, 딱 떠올릴 수 있는 교회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는 우리가 막 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말에 잘 반응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의 홍수 가운데 살다 왔거든요, 북한에. 선전선동. 맨날 그렇게 교육받고. 근데 언제 예수님을 믿으신가 하면, 그러니까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고 사랑이 많은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삶을 보고, 정말 인격이 훌륭한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러니까 복음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함께 전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인격화된 복음.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일방적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맨날 우리가 기도해주고, 아니, 때로는 내 연약함도 오픈하고, 내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또 기도도 받고, 이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북민 사역 자체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동체가 함께 좀 같이 이 부분을 때로는 이게 같이 탈북민 만나가다가 또 상처받고 좀 쉼을 가져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백업을 해줘야죠. 한 사람이 다 막 이거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죄책감 가지지 않고 조금 쉴 수도 있게끔 공동체가 같이 서포트 해 가면 좋겠다. 이제 제가 탈북민 사역 2.0이라는 것만 좀 이제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많은 탈북민 사역이 사실 있어 왔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러니까 탈북민들 구출한 사역도 있고, 뭐 그다음에 태국 같은 데서 몇 달 동안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복음을 그때 또 전하는 사역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우리 여성 사역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우리 분들이 중국에 있는 탈북민 여성들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또 양육하는 그런 사역들도 있습니다. 나 한국에는 정착 지원하고 대안학교도 있고 또 교회 안에 탈북민 사역팀이 있기도 하고 중대형 교회는 부서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북민 교회가 또 있거든요. 이게 대충 지금 이제 한국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북민 사역인데, 저는 특별히 이 탈북민 교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탈북민 교회. 지금 전국에 75개의 탈북민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명이 넘는 탈북민 목회자가 생겨났어요. 예. 가만히 보시면 되게 많아요. 교회들이 전국 곳곳에 거의 없는 데가 없이 다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아까 제가 전쟁 이후에도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월난민들이나 이제 간간이 오는 탈북민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아까 김일성이 사망하고 95년도부터 고난의 행군 때 이때부터 탈북민들이 많이 오고 한국교회의 사역이 이때부터 30년이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이거를 1.0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탈북민 사역 1.0.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보잖아요. 한 세대. 근데 저는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2025년, 2026년으로 가면서 2.0으로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탈북민 사역 2.0. 근데 이때 초점은 뭐냐면 탈북민 교회를 통한 사역이고 그 다음에 소외된 탈북민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탈북민 사역 1.0에는 탈북민들이 막 많이 왔어요. 그때는 워낙 우리 한국에.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 도와주면 그것 자체가 좋은 사역이 됐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도움이 또 많이 필요했고 실제로. 근데 그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탈북민 교회가 많이 생겨났고.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일방적일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 밀어붙였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분들을 빨리 정착시키고 예수님 믿게 해서 야, 당신들 북한 선교 일꾼이 돼야 돼요 하고 막 거창한 막 표어를 갖다 붙이고 이분들에게 무거운 이 좀 어떤 짐들을 계속해서 올려놓는 거죠. 미리온 통일이고 북한 선교의 선발대고. 그러니까 탈북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느껴질 것 같으세요? 야, 이 한국 교회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구나. 자기들 북한 선교하려고 우리를 그래서 도와주고 잘해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도구적으로 수단화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들이 우리를 이용하면 우리도 적당히 교회를 이용하면 되겠다. 라는 이상한 타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살기 힘드니까 교회 가서 좀 도움을 받다가 남한 생활이 좀 정착이 되면 이분들이 3년이 지나면서부터 교회를 급격히 떠나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분들에게 얘기해야 될 거는 막 북한 선교, 통일 이런 얘기보다 복음을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야,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거구나.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요. 이 좋은 거를 왜 저 북녘 땅에 있는 자기 가족에게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의 사명은 이분들 스스로 나와야 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야, 내가 왜 여기 남조선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 만나 보니까 어쩌면 북한을 위해서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분들 스스로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도해 주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성급할 때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이런 위로를 먼저 이분들에게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민 사회 2.0으로 오게 되면 더 이상 이제 탈북민이 오지 않는 시대거든요. 앞으로도 쉽게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까? 교회 문턱을 넘었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그들을 좀 다시 찾아 나서야 돼요. 지금 한 10%만 교회 나오고 90%는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탈북민들이. 이분들이 어디에 있는가? 어. 특별히 소외된 탈북민들, 남자들, 그다음 많은 여성분들이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다음 또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도 있고, 경제적 어려운 분들, 또 감옥 가 있는 분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을 누가 제일 잘 도울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면 우리 한국교회 역할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사역은 사실 탈북민 사역 1.0의 열매인 탈북민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겠다 싶어요. 우리는 일상 가운데 탈북민들 만나기 쉽지 않죠. 그런데 탈북민 목회자, 또 탈북민 성도들은 일상 가운데 그분들을 계속 만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탈북민 교회를 통한 선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역할은 탈북민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곁에서 탈북민 교회를 우리가 후원하고 함께 동역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 사역 2.0에는 이 탈북민들의 역할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 북한 사람으로서의 특성들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이분들은 완전히 남한 사람, 완전히 북한 사람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제3의 고유한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걸 인정해드리고 또 그 안에서 그들이 어, 새롭게 하나님 그 고난과 치유의 신학을 또 만들어가는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응원해 드리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대신 안전한 좀 방어막이 되어주면 좋겠고 이분들을 계속해서 환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동아주의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우리처럼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빨리 남한화 되는 거. 이게 1.0이었다라고 한다면 2.0은 저분들의 고유한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 드리는 게 필요하죠. 이게 이제 다문화주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다문화주의는 어떤 거가 있냐면, 그래, 저들 그냥 저렇게 따로 인정해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각자 이렇게 따로 살아가는 거지. 이게 다문화주의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상호 문화주의까지 가야 돼요. 우리 서로의 다른 점들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만나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변화되어 가는 부분들까지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우리는 제자리에서 남한 사람, 나는 내 익숙한 삶의 자리, 내 정체성, 내 신앙, 이거 그냥 다 유지하면서 저분들 만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분들과 내가 만나는 그 만남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변화의 방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내가 더 넓어지고 내가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탈북민과의 관계 가운데 기대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정체성을 수용하고 상호 변화를 가져가면 좋겠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저희 숭실대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주요 목사님들 만나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탈북민 교회와 같이 힘을 합쳐야 되고 탈북민 교회와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레는 동행 프로젝트라고 탈북민 교회 하나와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씩 다 이렇게 연결하는 그 일들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고 지금 한 20여 개 교회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계속해서 지금 연결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또 그런 어, 아름다운 동행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한 10명씩 정도 우리 팀원들이 탈북민 교회를 방문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네, 같이 예배 드리고 그 교회 헌금도 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뭐 점심을 또 같이 준비해서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둘러 앉아서. 그러면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도 너무 힘이 되신대요. 야, 우리 남한 성도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 훈련이 훨씬 더 잘 돼 있잖아요.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그 훈련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우리 탈북민 성도들이 배운대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또 저렇게 기도하고 또 저렇게 목사님을 깍듯이 잘 모시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배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어떤 동행과 만남이 참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탈북민을 향한 환대의 선교가 이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환대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손님을 잘 이렇게 깍듯이 모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세 나그네가 찾아오게 되잖아요. 천사들이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차리는 그 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탈북민들은 우리에게 일차적으로는 손님이죠. 그죠?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을 잘 이렇게 섬겨드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칫 주인과 손님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이제 실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집에 손님이 오면 주인이 권력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주인이 정해줘요, 규칙을. 이 방에는 들어와도 되고 저 방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 저 장은 절대로 열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안 지키면
뭐 쫓아내든지 뭐 더 이상 초대 안 하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주인과 손님과의 관계로만 이게 고착이 되면 건강한 관계가 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 안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진정한 환대의 주인은 누구실까?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잔치를 우리 하늘나라 가운데 이렇게 베푸셨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죠.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초대받은 거죠. 우리 남한 성도들이. 우리 탈북민들은 조금 더 늦게 또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그 잔치 자리로 가는 존재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탈북민들에게 막 베푸고 이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천국 잔치를 향해서 함께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탈북민들의 손을 잡고 동등한 위치에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존재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행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탈북민 만날 때 이분들과 함께 동행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도록 부르셨겠구나. 선교라는 이 한자를 원래는 베풀선 가르칠 교가 선교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교는 먼저 선 사귈교. 선교라는 거는 친구가 되는 거다. 우정을 쌓는 거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을 이제 앞으로 또 만나 가실 때, 함께 친구가 되고 또 우정을 쌓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공통의 부르심을 향해서 또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또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